청년연합 바로서다 해서 특강을 부탁받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까라고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를 수 있다. 실제로 교수들도 잘 모른다. 잘 몸담은 대학에 대해서. 그래서 그 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주제를 대학은 괜찮습니까? 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대학은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되죠? 대학이 정상적이 아니다? 병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영역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대학은 괜찮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이 언제 생겼죠? 되지 않아요? 그 전에도 인도, 이집트 이런 쪽에 지금과 같이 지금 같은 의미의 대학 같은 게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록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대학, 그걸 우리가 이제 최초의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최초의 대학이 이태리 볼로냐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 1088년에 만들었다고. 이 1088년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자료를 찾고 해가지고 1088년을 이제 볼로냐 대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볼로냐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이다. 지금 볼로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럽에 가면 EU 국가들의 대학교의 학생들 교류. 그러니까 EU 대학에서는 이 학교에서 학점 따면 저 학교에서 학점 따면 다 모으면 이제 EU에서 인정해주는 대학 학위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볼로냐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볼로냐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각국의 EU 회원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어디서 모였겠어요? 볼로냐에서 모였죠. 왜? 시작됐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볼로냐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교의 교훈은 알라마터 스튜디오룸 이렇게 모든 학문이 퍼져나간 곳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방문을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이게 지금 모습이고 아마 사진 보니까 아마 졸업식인 것 같죠? 졸업식인 것 같죠?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있는 도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이런 모습, 이런 대학의 모습이 옛날에도 이랬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대학의 모습, 예전에는 대학이 어땠냐, 이 옛날의 대학의 강의 모습이었다. 이게 아마 14, 15세기 정도의 그 강의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아까 그림으로 봤던, 사진으로 봤던 그 대학의 모습은 최근 대학이고, 예전에는 대학이 뭐 입학식이 있다거나 뭐 졸업식이 있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전에는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웠을까요? 성직자.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또 자기들 배우고 누가 또 배웠을까? 성직자 말고 귀족들, 귀족 자녀들. 왜? 다음 귀족을 왜 그러냐면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뭐예요? 그 호기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는 주로 지식과 정보가 어디 모여 있는데 뭘로 지식과 정보를 모아두죠? 책으로. 그 책이 어디 있어요?
도서관에. 그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신당? 수도원. 또 방. 궁중에. 귀족집에. 귀족이 힘이 세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힘이 세면.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필사로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경 한 지를 필사해가지고 만들면 양의 가죽이 1000마리쯤 필요했다. 그러니까 그 양 가죽 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값이 집안채 값이었다고. 집안채 값.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드물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은 괜찮습니까?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학이 이렇게 변해간다. 언제부터 이제 시작돼서 어떻게 변해서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한 질 정도의 책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저택 하나를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귀하지가 드물고, 그러니까 그 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수도원에 혹은 귀족집에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무슨 변화가 하나 생기죠. 무슨 변화일까요? 인쇄술, 구텐베르 인쇄술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구텐베르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뒤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성경책이 이제 금속 활자가 찍혀가지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날짜로 쓰면 10월 30일이라고 해요. 1517년 10월 30일에 이 마틴 루터가 소속돼 있던, 또 마틴 루터가 성직자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에 있는 그 교수였는데 그 비텐베르 성당 문에다가 이제 교황청에서 허가해서 면제부 팔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95개 항을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게 이미 구텐베르 금속활자는 만들어진 지가 한 5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인수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퍼져나갔는데 유럽 전역에 퍼질 때까지 2주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전에는 성경책을 못 읽게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교회법에 성경책은 일반어로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그걸 독일어로 일반 사람 쓰는 보통 언어로 번역을 했죠. 그게 이제 많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현대 독일어가 통일된 거예요. 예전에는 지방마다 방언들이 있고 문법도 다르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런 말씀이 있어 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그 말이 진짜 있는지 내가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사지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돼서 책으로 찍어 나와가지고 팔린 최초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인쇄 활자로 만들어진 왼쪽에 있는 거, 이게 구텐베르크 성경책이에요. 저렇게 만들어진 거, 저게 이제 팔려는데 성경책 한 권이 아니고 몇 권 됐겠죠. 그러니까 신약도 있고 또 구약도 있고 뭐 모아졌겠지만 어쨌든 돼지 한 마리 값이면 샀다고 그래요. 지금은 성경책 하나가 얼마예요? 교회 가니까 그냥 주기도 하고 밥 한 끼, 짜장면 한 그릇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급하려고 찍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많죠. 영어 공부하라고 영한 대역 성경책도 막 나눠주고 그렇죠. 근데 아까 걸 돌아가면 이거 한번 봅시다.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보세요.
누가 교단에 앉거나 서가지고 책을 펴고 뭐 강의를 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줄에는 책을 세 사람이 가지고 있네. 뒷줄, 제일 뒷줄은 책을 안 펴놨어요. 그리고 제일 앞줄은 5명이 앉아있는데 다 집중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책도 보고 있고, 또 저 강의하는 분 쳐다보고 있고. 두 번째 줄은, 한두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은 옆에 사람들 얘기도 하고 있어. 한 사람 자. 또 제일 뒷줄은 또 서가지고 또 뭐 잡담을 나누고 있어요. 또 전부 다 이 눈동자가 보면 전부 다 딴 생각하고 있거나 뭐 한 것 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4, 15세기 이때 강의실 모습이 지금 강의실 모습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물이 얼마가 지났는데. 물이 얼마가 지났는데.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때 뭘 가르쳤을까요? 응? 역사. 역사도 가르쳤겠죠. 철학, 신학, 수사학, 뭐 이런 거 가르쳤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책들, 전부 다 필사한 것들이에요. 필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빌려서, 우리 여기처럼 이런 공간이 있으면 빌려서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날 초청하듯이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흩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저 학생이 뭐뭐에 대해서 잘한다. 야, 저 학생 얘기하면, 저 친구 얘기하면 들어보자. 하면 또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돈을 받고 가르치거나 돈을 주고 배우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누구였어요? 성직자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그 인쇄기예요. 포도주 짜는 포도를 즙 짜는 기계, 포도주 만드는 기계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포도주 얘기하니까 유럽에 늘 유명한 술이 있죠. 맥주하고 포도주. 그죠? 마틴 루터 결혼을 했잖아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수녀랑. 왜 결혼했냐? 마틴 루터가 이랬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살면 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참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던 그 수녀가 누구였냐면 비텐베르크 그 수도원에서 맥주 담당 수녀였어요. 맥주 담당. 맥주 담당이 따로 있었어요. 뭐 반찬 담당도 있고 무슨 뭐 밥하는 담당도 있고 청소 담당도 있고 하듯이 맥주 담당이었어요. 왜 맥주 담당까지 있었을까요? 물처럼 마셨다. 물처럼 마셨어. 왜 물처럼 술을 물처럼 마셨을까요?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그러니까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물이 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게 병이 옮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뭘 만들어 놓으니까 알코올도 약간 들어가고 영양분도 있고 오래 보존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그 맥주 만드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 오래된 맥주들은 다 거기다가 누굴 그려냐면 수녀 같은 사람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에서 만들던 그 맥주 공법으로 우리가 맥주를 만들어서 이게 자랑하고 강조하죠. 그래서 맥주가 수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부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모여 사니까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그 이전에 그 패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패스트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성천 의식할 때도 쓰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계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 구텐베르크 성경책이 1455년에 만들어졌는데, 직지심 제어절, 이것은 1377년이잖아요. 얼마가 더 앞서요? 7, 80년 앞서잖아요. 그런데 왜 직지심 제어절, 이것은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다 이제 잊혀진 것이 되는가? 성경책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데 직지심 제어절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금속알자로 찍어내면 뭐해요? 왜 찍어내요? 금속알자로? 많이 찍으려고. 목판 알자로 왜 많이 못 찍어요? 목판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찍어내고 또 잉크 묻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10번, 20번 정도 찍으면 이 나무가 갈라지고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속알자는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 표시를 보면 이게 금속알자구나 하는 거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책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 아마 볼로냐 대학도 아마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 기록을 좀 남겨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그런 세미나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뭐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대학이라고 치자 뭐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금속알자가 책이 만들어지니까 대학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졌다. 근데 그 반대로 대학이 망했어요. 왜? 예전에는 책을 필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수도원 같은데, 귀족들 집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책이 이제 구하기 훨씬 쉬워지고 또 책 읽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 굳이 모여서 그 지식을 나눠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대학이 오랫동안 300~400년 동안 문을 닫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대학의 역할을 지식과 정보를 이제 나누고 교환하고 또 이제 서로 발전시키고 비판받고 하는 것을 어디서 했어요? 카페에서 했어요. 술집에서.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여름에 배낭여행 간다고 갔는데 베니스에 갔다는 거예요. 베니스 갔다고 사진도 올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그 학생들한테. 거기 가면 그 산마르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옆에 가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있다. 알아요? 거기 꼭 가봐야 된다. 그게 170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카페예요. 가봐야 된다. 갔어요. 갔다가 사진 찍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바깥에 그 야외 테이블에서 커피 한잔 하고 왔대요. 근데 커피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5천 원 했나 봐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냈길래 카톡으로 야단을 쳤죠. 언제 떠나냐? 내일 떠난다고. 떠나기 전에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안에 들어가 봐라. 반드시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인증샷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나한테 학점을 못 받는다. 뭐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어요. 학점 때문에 갔겠죠. 가서 진짜 잘 왔다고. 가니까 이제 천정이 전부 다 아주 호화롭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거 있죠. 천정에 막 무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커피 세트 그러니까 잔이 전부 다 금태가 둘러져 있고 막 무슨 이렇게 그런 거 해준대요. 그 다음에 커피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먹을 것들도 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받는데요. 근데 거기가 세계 최초의 카페였다고 했잖아요. 누가 거기를 자주 이용했냐면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주둔군 사령관 할 때 거기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일과를 시작했던 거예요. 괴테가 이태리 여행 갔을 때도 거기 들러서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냐. 지금 스타벅스 같은 그런 거의 최초의 그 시작이 거기였어요.
거기에 괴테도 들르고 슐러도 들르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사노바라고 있죠. 카사노바가 이제 도망갈 때 이제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제 거기서 옷 갈아입고 거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튀었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마시는 거예요. 나폴레옹에서 커피 한 잔 마셨던, 괴테가 마셨던 그 숨결을 함께 마시는 거. 그러니까 15,000원이 그게 뭐 비싸다고 거기를 바깥에서 마시고 그냥 가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비싼 커피예요. 그런 곳에서 토론도 되고 그런 곳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문 발표도 하고 뭐 이랬던 거예요. 마치 이 공간처럼. 이 공간 대학이 안 하잖아요. 캠퍼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 만들어서 우리 같이 대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퍼져나가니까 굳이 수도원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궁중에 의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됐어요? 대학이 문 닫았어요. 문 닫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활성화 안 됐다는 거죠. 그 후에도 대학이 생겨가지고, 하이델베르크 대학도 생기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렇게 금속활자가 만들어져 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학문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했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 1810년에 베를린에서 훔볼트 대학이라고. 이게 베를린 대학이라고 그래요. 훔볼트 형제가 만들었어요. 이 베를린 대학이 1810년에 만들 때 이 대학을 근대 대학의 시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있고 교수가 있고 교수를 공채를 하고 거기 학생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돈을 내고 배우고 교수들한테 월급을 주고 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이전에는 교수 월급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월급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다녔죠. 다 옛날 대학 다녔다면 다 귀족들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 성균관 다녔다면 다 양반집 자녀들이지.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공부 잘하면 들어가고 귀족이 아니라도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면 교수가 되고 교수는 뭘로 뽑아요? 논문 수준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우수한 논문을 써가지고 존경받으면 교수가 되고 논문으로 평가해서 교수가 되고 이런 지금 있는 모든 대학 제도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200년도 더 전에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에 대해서 이게 본관 건물인데 저기서 올라가면 그 홀이 있고 계단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복도에서 이제 저 현관 홀을 내려다보죠. 내가 가봤는데 독일에서 온 거였어요. 네, 가봤는데 그 복도에 사진들이 쭉 걸려 있어요. 이 베를린 대학 출신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야, 이 사람들도 다 이 출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막스 엥겔스 할 때 막스도 걸려 있어요. 엥겔스도 걸려 있어요. 헤겔도 걸려 있어요. 피히테도 걸려 있어요. 쇼펜하우, 랑게 그림 형제라 했죠. 난 그림 형제라 해서 예전에는 그림 그리는 형제였나 보다.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그림이에요. 그림. 이게 도서관 모습이에요. 이건 학교의 도서관 모습인데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 정신이 뭐냐? 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유와 고독이래요. 내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참 고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학의 설립 정신이 고독이 들어가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나 혼자 고독한 게 아니구나. 대학 근처에 있으면 다 고독한 놈들이 모여 있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뒤에, 그러니까 왜 자유와 고독이냐, 여기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헬머 쉘스키라고 사회학자인데 저 사람이, 독일 대학의, 여기 밑에, Einsamkeit und Freiheit. 그러니까, 고독과 자유. 그러니까,
정신과 게슈탈트는 프레임. 그러니까 틀. 그러니까 독일 대학의 정신과 틀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유와 고독이었다고. 뭐 그런 책들, 이 책도 그런 거예요. 대학 교육의 사명 해가지고 이것도 고독과 자유. 그러니까 왜 자유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킨 사람들이 왜 고독한지 여러분들도 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독하다 이러면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었다. 그래서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훔볼트 대학 저거는 훔볼트 대학 저거는 예전에 동베른 서베른 나눠졌을 때 동베른 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죠. 그럼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훔볼트 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도망쳐 나왔겠죠. 그래서 서베를린으로 왔는데 서베를린에도 자유 진영에서 소련이 지배하고 있는 저 훔볼트 대학은 교수들 다 그런 사회주의 학자들 이상 다 바뀌었겠죠. 거기에 대항할 만한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유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서베를린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프라이에 우니베르시테 베를린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두 학교가 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헤겔이니 칼 마르크스니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람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다가 2차 대전 전에 그때 노벨상 탄 사람이 몇 명? 20몇 명?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오다가 지금 또 하나 대학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온라인 수업이죠. 이런 거 온라인 수업이죠. 이렇게 만들죠. 제가 하는 수업인데, 여기 제일 위에 왼쪽이 저거 다 학생들이에요. 독일 대학 얘기 잠깐만 더 하면 독일 대학이 없는 거. 내가 92년에 교수가 됐어요. 92년에 교수가 돼가 지금 31년째 교수를 하고 있어요. 난 학자의 길로 가지 못했어요. 왜 학자의 길로 가지 못했냐? 교수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학교 행정일, 학교 기획일 이걸 맡으라고 불려갔어요. 왜 불려갔냐? 우연한 자리에서 총장하고 얘기하다가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학교에서 이제 유학 보내주거나 장학생으로 보내주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로 가요. 나는 그러지 못했어. 공부를 잘 못해서. 난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또 하나는 나는 학교 다닐 때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독일을 유학을 갔어요. 사회학을 하겠다고. 왜 갔냐? 학비가 없어서 갔어요. 학비가 없다고 해서. 이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난 빚이 없어서 학교에 내가 하고 싶은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학교 시스템이 너무 방만하다. 심플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대학 우리 직원들이 3분의 1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총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해서 3분을 줄이냐고. 한번 따로 만나자고. 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다 했죠. 대학이 공부하고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데인데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는 거 말고 필요 없는 거 다 없애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필요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에너지 90% 쓴다. 그럼 뭐가 필요 없냐? 입학식이 학생들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데 필요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졸업식 필요해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축제 필요해요? 체육제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동아리 모임 필요해요?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수강 신청 성적 증명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관리 안 해요. 그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경치 없어도 되잖아요. 동아리 같은 거 없는데 학생치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강의실에서 교수가 강의 시간을 정해놓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10시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요.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좌석 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내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여기 사회학 개론 과목을 한 사람만 남고 안 한 사람은 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해요. 근데 말 안 해도 충분히 딱 차겠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써서 내라고 그래요. 그게 수강 신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을 써서 내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날짜만 쭉 써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돌려요. 그럼 자기가 어디다 그 사인하는 게 그게 출석부예요. 그게 출석부예요. 성적도 뭐 시험 치지요. 시험 치는데 시험 치거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 종이에다가 이제 과목 이름, 교수 이름 쓰고 학생 이름 괄호, 자기 발표한 논문 이름 괄호, 교수가 부여하는 성적 괄호, 요것만 딱 해놓고 써가지고 내요. 그럼 교수가 받아가지고 사인해가지고 A, 뭐 B, 뭐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 교수는 기록해 두겠죠. 그걸. 끝. 그게 성적 증명서예요. 예. 취직할 때 그걸 내냐? 취직할 때 그거 안 봐요. 그러면은 석사학위 논문을 낸다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해야 되는 몇 학점, 뭐 무슨 기초가 뭐 이런 거 있냐? 그건 이제 자기가 써서 내요. 나는 어떤 교수의 과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학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청한다. 이렇게 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했던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왜 가능하냐? 독일은 신뢰사회라서 그래. 그 신뢰 비용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학점 표준화제 그랬는데, 저런 거, 그러니까, 저런 게 독일에는 없다는 거예요. 학점을 어떻게 준다? 그럼 교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학교가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학비도 없고, 예를 들면 해외여행시, 우리나라는 해외여행할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특별한 경우, 허락받지 않은 경우는 여행을 못하고, 방학 때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다가 걸리면 벌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 갔다가 거기서 뭐 일 보고 일요일 밤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옛날 규정이 있어서 해외 나갈 때 신고해야 돼요. 그런 것 규제가 많아요. 또 우리는 독일에는 교수들이 창업하는 게 자유로워요. 겸직도 자유로워요. 과목 개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수 수업 방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적 부여에 대한 어떤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왜 열어놓냐? 교수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사회가, 그 학교가 다 믿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학점은 A는 몇 프로 주고 B는 몇 프로 주고 해라. 이렇게 정해놓죠. 어디 여행 갈 때 신고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교수가 겸직하면 못하게 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너 거기서 돈 버니까 돈 얼마를 학교에 내라.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일하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맡은 행정보직이 상임기획위원이었어요. 이제 교무위원인데, 이제, 뭘 하냐면 학과목을 하나를 빼줘요. 그때는 옛날에는 세 과목을 했는데 두 개만 해도 되고 두 과목만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학교 기획일을 하라는 거죠. 그거 하다 보니까 뭘 계획을 막 내잖아요. 계획을 막 내다 보니까 이제 그건 네가 직접 맡아서 해봐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장도 하고 뭐 저런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공부 못 해요. 나는 그래서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알게 됐고 경희대학교에 교수가 1,500명, 강사가 3,000명, 학생이 3만 명 이런데 그런 큰 조직을 내가 기획해보고 뭐 하는 거가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능했겠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 영구적인가? 자, 이게 왼쪽 기사가 뭐냐면 1995년이에요. 3월 7일 PC로 국내 첫 재택 수업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경희대가 통신의 게시판 개설 정규 강의 이렇게 했다고. 정보화 시대 앞서가자. 학생들 몰려. 이렇게 했다고. 자, 지금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년 전에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PC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던 시절에 지금과 같은 이런 수업을 이렇게 동영상이 되지 않았지만 다 문자로 됐지만 그때 저걸 했어요. 저렇게 했더니 제일 먼저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렇게 하니까 신문에 났어요. 크게. 이게 났잖아요. 이렇게. 저 신문에 저렇게 크게 나니까 저걸 사회면 톱이라고 하는데 밑부터 밑에까지 다 기사로 채웠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신문에 다 나오고 신문에 나니까 그 다음에 방송국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주간지가 와요. 주간지가 오니 그 다음에 월간지가 와요. 월간지 다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신문이 와요. 해보니까 어떻냐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원격 수업이 저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교육부에서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수업을 했냐. 그 이제 기획실장이 전화를 받고 나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왜 교육부에서 전화 오겠냐고. 누가 그런 걸 당신한테 허락했냐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랬죠. 저를 처벌하세요. 그럼 내가 처벌이 부당하다고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럴 만한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기자들을 불렀죠. 기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을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하게 됐다. 내 교수 잘리게 됐다. 왜요? 그랬더니 학교육부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신문에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와가지고 그때 금융연수원인가 뭐 삼청동에 있는 거기에 강당에서 교육부 직원 다 모아놓고 이제 이게 미래의 대학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렇다. 그랬죠. 내가 뭘 알아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독일이 그게 유명하냐고. 정답은 뭐 내가 말해야 되는 당연한 정답이 뭐냐면, 독일이 그게 최고고, 내가 지도받던 지도교수가 세계에서 1인자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독일의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지.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그 이후에 정보사회로 간다고 해가지고, 굉장한 인프라를 깔았어요. 그래서 PC통신 생기고,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생기고, 그거 보고하려고 굉장히 얘는 잘 모르죠. 그런 거. 천리안이 뭔지. 그때,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독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지 혼자 상상력으로 하는, 사기꾼 비슷하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게 독일이 최고고 내 지도교수가 여기 세계 1인자다 이랬으면 그러냐 해가지고 내 기자들이 나 찾아오고 그랬을 거예요. 자, 교육부에서 무슨 법적 근거로 하냐. 그래서 내가 인터넷상에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수업이라고 하고 시험은 이렇게 하고 출석은 뭘 출석이라 규정하고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제공을 했어요. 그게 지금 사이버 대학에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얘기할 때 사이버 대학 그게 내가 이런 수업을 할 때 저게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거지. 대한민국 모든 대학이 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고 이런 수업을 하면 앞으로 평생 교육 시대가 열릴 텐데 직장 다니거나 나이가 많거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건데 학교는 특히 교육부는 그걸 용납하지 않죠. 자기도 우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자기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허가를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일반 대학은 이런 수업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저런 수업을 더 이상 못 하게 됐어요. 이런 수업은 사이버 대학에서만 해야 돼. 말이 되나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이버 대학들이 경희 사이버 대학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또 무슨 한양대 사이버 대학도 생기고 대구 사이버 대학도 생기고 이렇게 사이버 대학이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버 대학이 지금은 경희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뭐냐면
대학 학점을 사이버대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대학이 다 미달이죠. 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이 다 미달이라서 다 학교가 문 닫게 됐다 하는 얘기.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 미래의 대학, 이 다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coursera.org, edx.org, futurelearn.com, influent.com, udemy.org, prageU, crashcourse, khan academy,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학교들이에요. 우리도 있어요. uniwise, unistudy, 또 이런 것들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도 나중에 돈 받고 하다가 지금은 학점은행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점 받으면 졸업까지 가능해요. 대학 졸업까지. 그러니까 지방대학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대학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무료라는 거예요. 자, 아까 대학의 모습이 있다가 책이 만들어지니까 책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를 쉽게 구하고 교환할 수 있으니까 대학이 사라진다고 했죠. 지금도 이런 대학들에서 하는 강의들을 얼마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가면 강의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대학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볼 때는 없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 내버려 두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누가 대학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바꿔 나가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걸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통제해서 자기들의 우산 속에서, 자기들 지붕 속에서 모든 걸 이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라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자,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구글이나 아마존이 대학 만들면 과연 우리나라 대학들이 견딜 건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방 대학들 인원을 다 못 채우는 대학들이 지금 현재 반 정도 돼요. 서울만 괜찮지. 심지어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도 학년이 올라가서 3, 4학년 되면은 인원을 못 채운다잖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총장 갔는데 정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500명 쳤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망하는 학교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재정난. 이 재정난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 말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돈을 나눠주면서 조건을 걸겠죠. 이거를 충족하는 학교들을 준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내라. 거기서 평가해 준다. 그런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국립화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교육부가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대 수입이 2010년에 20.8조였는데 2019년에 21조, 10년이나 지났는데 약간 줄었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 같은 거 이제 비교하면은 많이 줄은 거죠. 그런데 지금 2019년에 국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13.7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어떤 목적성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죠. 예를 들면 이래요. 이 13.7조를 나눠주는데 이제 이런 비용 저런 비용 장학금도 많고, 예를 들면 이래요. 입시 제도를 좀 다양화하자. 너무 획일화된 입시 제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시 제도 다양화하니까 이제 나도 거기에 이제 기획위원이었으니까 나도 거기에 뽑혀가서 이제 어떻게 입시를 다양하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이제 그런 영역, 또 저런 영역, 그 다음에 농어촌. 요새 농어촌이 어디 있어요? 행정구역이 서울 바로 근교에 살고
자기 형은 뭐 서울에 직장 다니고 하는데 지는 행정구역이 그게 그러니까 도가 아니고 군이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마다 전부 자기들이 내잖아요. 아이디어 내 가지고 창의적으로 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1000개, 2000개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 컨설팅 해주는 회사. 그걸 통해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누구 딸 뭐 이런 것처럼 막 복잡 생기는 거죠. 그랬다 너무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또 그랬어요. 너무 복잡한 그런 입시 제도를 이제 단순화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그럼 이제 경희대학은 그렇게 이제 내가 막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막 입시 제도가 한 서너 가지 됐던 걸 막 30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탔어요. 돈도 받고.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줄이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 30가지를 예를 들어서 8개로 줄였다. 그래서 막 몇 프로를 줄였다. 또 상 받고. 늘 이런 거예요. 늘. 입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학제 간 융합 과정이 만들면 또 뭐 지원을 해준다. 그럼 또 별의별 걸 다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졌으면 또 이제 그걸 또 만들지 마라. 하면 또 그래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똥개 훈련시킨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그렇게만 해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데 대한 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국립화예요. 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근데 그 교육부에 있는 그 직원들은 그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자괴감이 드는 게 내가 저런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이런 많은 행정력, 이런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시 제도를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그 예산들이 13조 7천억 뭐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부 예산 70%좀 되고 다른 영역에서 다 이게 대학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평균보다 65%밖에 안 되고 초중고등학교는 129%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내국세 20.79%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중등학교 교육에 예산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 줄잖아요. 학생들이 줄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중고등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다? 학비는 물론 없고, 아침, 점심도 주고, 교복값도 주고, 책값도 주고,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돈 내는 거 없어요. 그런데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뭐 주냐면 태블릿 PC도 준대요. 그건 태블릿 PC를 매 학기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뭐 주지? 그래서 이제 바꾸자. 예산 다 소모 못해서 난감하니까 그 예산을 떼가지고 대학에 주자. 그 대학에 줄 때 그 공무원들이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주려고 안 해요. 꼭 줄 세워서 종처럼 만들어가지고 주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종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노비들이잖아요. 공노비. 노비들 중에서도 그 노비들 관리하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마름이라고 그래요. 노비근성이라고 있는데, 노비근성. 그 노비근성의 탑은 마름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름들이 진짜 악랄하고 지독하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 노비들 가서 막 괴롭히고 하는 게 마름인데, 그 공무원들이 딱 마름.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들, 대학들도 전부 다 그런 노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독일 대학의 그 설립 정신이 뭐라고 했죠? humboldt의 설립 정신? 자유와 고독이라 했잖아요. 그 자유는 없는 거예요. 자유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등록금 반환이라고 하잖아요. 2021년에 등록금 반환. 왜 이렇게 하라는지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전기세도 안 되잖아. 그냥 줄여야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게시판 찍어 온 거예요. 얼마예요, 저게? 얼마인지 뭐, 495, 500억 가까이가, 500억 가까이가 어디로 갔냐? 반환해달라. 그 얘기죠. 안 썼잖아. 반환해달라. 근데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등록금 올리지 마라. 그래서 등록금 올리는 것은 아까 재정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외. 그러니까 올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요.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이 뭐냐면은 청소하잖아요. 다 용역회사 통해서 용역회사한테 맡기거든요. 그럼 용역회사 직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경희대학교 직원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학교가 경희대뿐만 아니에요. 경희대 직원이야. 날 여기서 고용해. 정규직 만들어줘. 그랬더니 학교는 뭐라고요? 당신네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용역회사 가서 알아봐라.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희대학에서 청소한다는 걸 당신은 다 알지 않냐. 우리는 경희대학을 위해서 청소했지 용역회사에 위해서 청소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직접 고용해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래가지고 130몇 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직원으로 뽑았어요. 뭐 여기저기서 압력이 돌았겠죠. 경희대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이제 나오고 영부인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줘. 받아들여주니까 직원들은 정년이 60세거든요. 거기는 반 정도가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재단 내 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전부 다 고용시켜줬죠. 고용했죠. 그러니까 고용했는데 그 사람 정년을 몇 살까지 했을까요? 70세. 그냥 교수들이 나도 그만두고 나도 청소할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일용직들, 영선반이 뭔지 알아요? 책상도 고치고 뭐 이렇게 고치는 그 캠퍼스가 크니까. 그 다음에 정원사, 이런 사람들 100몇십 명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해줘. 당연하죠.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요? 해줬죠. 정규직으로. 70세까지. 70세까지. 그때 보니까 음. 제가 잘 들은 건데 청소분들이 시위한다고 걸어놨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가운데 다 빼먹고 더 이상 못 써. 이건 뭐냐면은 용역에서 다 빼간다.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직접 고용하면 학교가 더 돈이 절약돼. 이 논리로. 이렇게 되면 전조합원 똘똘 뭉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관여하고 이제 정치권도 관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압력을 넣죠. 그럼 학교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들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3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캠스 보안업체 그 직원들도 우리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캠스 회사하고 계약을 했지. 당신하고 계약한 거 아니야. 못 해줘. 이 학교가 겁이 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해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져 제2노조가 만들어졌어요. 민노총이 들어왔는데 이 제2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 제2노조는 뭐라냐면은 여기에 교수, 개공교수, 강사 다 들어와라. 그래갖고 제2노조가 막강한 제2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 텐트도 치고 뭐 총장도 거기 가서 뭐 축하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450명인가 이상은 안 되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약속을 받아주고 하나 더 나가서 총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투표권 줘. 할까요? 안 할까요? 좋다. 투표권 준다 했죠. 했는데 투표권 주는데 그 다음에 뭐가 붙는지 알아요? 현수막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예요? 교수 한 표당 직원 한 표. 뭘 그리 놀래요? 안 그런 학교 어디 있다고. 그래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말도 안 된다. 나 지금 경희대학에 있은 지 31년째인데 나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어떻게 1대1로 한 표씩이냐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총장 뽑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에 이제 합의를 했죠. 어떻게 합의를 했냐. 총장 뽑을 때 추천을 3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사장이 이제 지명을 하는데 교수가 2명을 추천하고 직원이 1명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 종결해가지고 그래서 총장이 뽑혔어요. 이거 보세요. 청소 노동자와 대학의 끝없는 갈등, 경희대 모델 대안될까? 이 경희대 모델 여기 보세요. 희망 제작소 제안으로 이렇게. 저는 희망 제작소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희망 제작소가. 희망 제작소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희망 제작소?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여기도 보세요. 노동자 135명, 정년 70살 보장받게 돼. 경희 모델 2년 만에 결실. 경희대 자회사 설립의 청소노동자 전원 채용. 여기 보세요.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노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개최한 사다리 포럼 참가해서 어쩌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이 희망제작소 소장 출신을 경희대 재단이사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놀래요? 이건 보세요. 이건 신라대학교.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청소노동자, 진짜 사용자인 신라대가 직접 고용하라. 그러니까 그거죠. 우린 용역회사 출신 아니야. 우린 청소를 신라대를 위해서 했어. 여기에 자연이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것도 문제 해결하죠. 문제 해결해서 여기 보세요. 투쟁 승리 보고 대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또 하나 큰 문제가 학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학자원이라고 있잖아요. 50만 6천 명, 2020년에는 47만 명, 2021년에는 42만 7천 명, 2022년 41만 명.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입학자원은 49만 명이에요. 49만 3천 명.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2만 2천 명, 2021년에는 6만 5천 명, 2022년에는 8만 2천 명이 부족한 거예요. 이 출생아 수가 이렇고 탄생 연도가 이렇고 차이가 저렇게 나면 대학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해서 이게 8만 2천 명이 부족한데 한 해 그러면 저기 4년 동안 합치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부족하면 대학교가 187개인가 그런데 1000명씩 100개 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는 채워지겠죠. 지방학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돈 없으니까. 뭘로 채워요? 이게 이제 폐교 현황이에요. 뭘로 채워요? 유학생으로. 유학생이 이렇게 쭉 늘어서 2019년 16만 명. 중국이 전체에 예전 2015년에는 60%였는데 지금 이제 50% 정도 줄었는데 중국이 1등. 그런데 계속 학생 수가 줄잖아요. 그 채워야 되잖아요. 정부가 머리 쪽에 뭐라고 했냐면 외국인 학생으로 채우자. 그래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 2023년에 외국인 학생 20만 명 목표로 하자. 근데 20만 명 목표로 할 때 뭐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유인해요? 졸업하면 영주권 준다. 그리고 무슨 학위까지 하면 귀화시켜준다. 그러니까 그게 신문에 기사가 딱 나자마자 2시간 만에 조회수가 중국에서 그 기사가 나니까 조회수가 300만 건인가 2시간 만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경희대가 보세요. 2017년 5,778명. 이게 2018년일 거예요. 5,070, 고대가 2등 5,412명. 응? 우리 학교가? 경희대 학교가? 모든 거 선도학교. 이게 내가 하는 출석부예요. 출석부에 2021년 1학기 사회심리학 수강이 55명인데 중국 학생 36명, 일반 3명, 한국 18명. 여기 이름이 쭉 있잖아요. 이름이. 저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세 가지. 대학교가 국립화, 두 번째 중국화, 세 번째 저질화. 이거는 고대에서 학생 축제 때 문화권마다 그 문화를 소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티베트, 인디아 문화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서가 있었대요. 이러니까 티베트, 인디아라고 했다고, 이 티베트이 들어갔다고, 티베트 국기가 있다고 해서 아니, 고대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이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고 그게 환구시보에 났어요. 그 환구시보를 들고 중국 대사관에서 고대를 찾아왔어요. 이거 사과하라. 재발 방지하라.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하는 행사고 우리 학교가 관계 없다. 사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응? 왜? 이 몇 명이에요? 1년에 학비가 1,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900만 원 정도 되면 얼마예요? 500억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한국 대학, 이 대학들에 너희들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비판할까 안 할까요? 못하지. 왜? 돈줄을 쥐고 있는데. 이 중국화. 중국화. 그래서 대학교에 그러지 않아도 중국 학생 아니라도 학력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게 놀란 게 6.25가 몇 년에 났어요. 그걸 아는 학생들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대목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고등학교 학생들 뭐 그런 건데, 자, 이제 무너지는 대학, 인재가 떠나는 대학. 판다고 나온 학교들이 많아요. 돈도 안 되고, 하등 이득도 안 되고, 보람도 없다. 팔겠다. 심지어 의과대학에 있는 학교도 팔겠다고 매물에 나온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대학원 수업을 안 하는데, 대학원 수업에 내 동료 교수가 12명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11명이 중국 학생이래요. 수업이 되겠어요? 대학원 수업이? 대학원 수업이 학부 수업보다 훨씬 떨어져요. 왜? 대학 학부 수업은 그래도 말을 알아듣고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발표시키는 발표한 애들이 있잖아요. 대학원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수준이니까 똑똑한 애들은 남아있겠어요? 떠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AI 대학 설립한다고 MIT가 10억 불을 투자한다잖아요. 10억 불을. 내가 공부하던 독일 대학에 갔더니 언제 갔냐면 20년 전에 간 거예요. 20년 전에 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 있냐? 사회학과 없애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한테 물었어요. 사회학과 없애냐? 내가 졸업한 학교에 내가 졸업한 사회학과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과 없애냐? 없앤다고 결정했다고. 정부에서. 거기는 다 주립대학이니까. 그래서 그거 없애고 뭐 한답니까? 했더니 AI 연구소에 투자한다고. 20년 전에 AI 연구소가 얼마나 대단히 몰랐어요. 지금 되니까, 그래서 그 학교는 사회학과를 없애고 AI 연구소를 만드는구나. 자,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인재는 다 떠나고, 이런 대학.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국립화, 중국화, 저질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좌경화된 거예요. 국립화도 좌경하고, 중국화도 좌경하고, 저질화도 좌경하고. 그러니까 비교 같은 거, 평가 같은 게 하지 마. 누가 한 학교가 이렇게 한 학과가 뛰어나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 조금 쉬고 또 그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